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채권 얘기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자율이 이제 진짜 5%대가 된 것 같아요. 미국 국채금리가 5%가 됐는데 사실 뭐 상상도 못한 숫자였는데 이제 5%가 그냥 다 노말이 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금융시장에서 단 한 가지만 본다 그러면 진짜 미국의 금리더라고요. 미국의 실질금리. 정책금리는 결국 실질금리를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의 실질금리라고 하는 10년짜리 국채가 5%가 돼버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게 진짜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거를 블룸버그에서 나름대로 좀 정리한 것도 있고 또 제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과연 금리가 5%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사실은 1%도 안 되는 금리 속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5%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금리들은 그보다 훨씬 높죠. 30년짜리 모기지는 거의 뭐 8%잖아요. 8%를 넘기도 했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과연 모든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차분하게 한 개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5% 채권 금리는 진짜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5% 채권금리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5%가 되는 거, 10년짜리 금리가. 근데 이제는 뭐 뉴 노멀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연초에 인플레이션을 깼다고 하면서 단기 금리를 이제 쭉 올렸잖아요. 5.5%까지 5% 이상 올렸는데, 그때 이게 단기적으로만 올라가지 이게 10년짜리 금리를 5%까지 올릴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죠. 그래서 다 단기에 멈출 것이다. 곧 그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게 정상화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10년짜리 금리가 10%가 된 거죠. 그래서 높은 이자율이 현재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높은 이자율이 그냥 단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동안 5%가, 10년 동안 금리가 5%가 뭐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5%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준 금리가 5.5%인데 그게 뭐 내려온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앞으로 국채 금리가 10년 동안 5%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텀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에 대해서 텀 프리미엄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연초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 일본이 다 같습니다. 독일도 한 분투가 지금 3%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2011년 이후에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5% 채권 금리라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통이 모든 사람한테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쇼핑하는 사람들 주머니에서부터 기업의 밸런스 시트 때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사실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전부 프리머니였죠. 사실 이자율 자체가 0%였으니까. 미국은 제로였고 유럽과 아시아는 사실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불과 1년 전 아닙니까? 1년 반 전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2008년의 그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경기 부양책으로 바로 얼마 전까지 전부 이렇게 0% 프리머니였거든요. 이런 게 갑자기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이거 차트 한번 보시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흰색은 지금 미국 10년짜리 금리고 지금 5%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도 한번 보세요. 독일이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도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파란색이 지금 3%까지 와 있고, 뭐 일본은 내내 마이너스 에서 왔다 갔다 완전히 0이었고, 여기서는 뭐 대놓고 완전 마이너스였잖아요. 이런 게 지금 1%까지 지금 거의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사실 금리가 많이 오르긴 한 겁니다. 자, 미국의 10년짜리 금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위험 이자율이잖아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위험이 없는 이자율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위험이 없다는 거는 신용 위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갚는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투자의 벤치마크가 되겠죠. 내가 저기다 하면 5%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얼마를 줘? 3%를 줄게. 그러면 안 하겠죠. 10%를 줄게.
확실히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든 것에 벤치마크가 되고 그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5% 확정이 있고 야 3%에서 7% 사이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확정된 걸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투자들은 5%가 이제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졌죠. 예전에 이게 1%면 1%만 높으면 되는데 5%보다 높으려면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브룸복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동차 대출도 5%를 기준으로 뭔가 할 거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도 5%를 기준으로 뭔가 할 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빌려주는 공공부채 이런 것도 5%도 시작하는 거고, 또 하다못해 기업에서 M&A를 하려고 할 때도 5%가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저 회사가 5% 이상 돈은 벌 수 있어? 또는 내가 이 M&A 할 때 돈 빌리려면 5%가 넘게 들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한번 보면은요, 이제 제가 쭉 예를 들어 볼 건데, 첫 번째는 하우징 마켓입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한번 이게 한 쭉 보시면요,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개인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갈 것이고, 또 모기지라는 게 전부 다 고정금리로 한 건 아니잖아요. 변동금리로들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가 지나오고 나니까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우리나라 대부분 변동금리잖아요.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지만 고정금리가 아닌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어느 나라든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도 줄고 집값도 하락을 하고, 또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부실을 초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지금 제가 7.5라고 썼지만 이게 지금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2021년에 이거 3%였어요. 모기지 금리가 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거의 0% 수준에 있을 때 되게 3%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8%가 돼버린 거죠. 0%짜리가 5%가 됐으니까 3%짜리가 한 8%가 된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게 7.5%일 때까지만 그려놔서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8%까지 간 거고요. 엄청 오른 거죠. 2022년에 이때가 2021년에 여기 3%였어요. 그러니까 3%에 조용히 있던 게 이렇게까지 올라버린 거죠. 이렇게까지 오르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정부도 프레셔가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 정부의 이자 부담이 당연히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년 8월까지 1년치가 아니고 11개월치가 808 빌리언이래요. 결국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130 빌리언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해보면 23년 8월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130에 800이니까 거의 15% 16%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오르니까 미국 정부도 이자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독일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절 때부터 EU가 부채 한도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한도를 이렇게 지켜야 돼.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벌써 다 넘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이게 파란색이 독일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라색이 이태리고 요 노란색이 스페인이에요. 이게 위에 있으면 좋은 거고 밑에 있으면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GDP 대비 몇 %냐는 거거든요. GDP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면 적자가 나는 건데 요게 리밋인데 지금 대부분 다 위에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뚝 떨어지면서 지금 다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EU는 지금 전부 원래 EU가 만들어 놓은 리밋에 지금 독일까지도 걸려 있다. 독일은 약간 위에 있어 보이지만 독일도 한동안 밑에 있었고 나머지 국가들 다 마찬가지고 여기 흰색이 평균이고요. 빨간색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주식시장. 주식시장도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벤치마크이 US 트레저리니까 5%의 벤치마크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주식을 사면 5%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평균이 5%보다 높아야 사람들이 변동하는 거를 좀 참아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경제학에서 얘기하잖아요. 다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누구는 5%를 확실하게 주고 누구는 3%에서부터 7% 사이를 준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5% 확정된 걸 갖는다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으로 오른쪽 걸 택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S&P에 이제 어닝 일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벌까 그런 걸 갖고 거꾸로 땡겨온 건데 거기에서 10년 국채율을 빼보면은 이자율을 빼보면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이자율 5%하고 S&P의 어닝 일드하고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둘 다 5%인데 너 확정된 거 받을래? 움직이는 거 받을래? 그러니까 자산 매력도라든가 자산 프리미엄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빵인 거 있잖아요. 이게 20년 내에 최저라고 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 추가 보상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회사들도 다 스퀴즈 됐습니다. 당연히 뭐 너무 쉽잖아요. 회사들도 돈 빌리는 게 다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특히 약한 고리들, 조금 약한 기업들부터 직격탄을 받았겠죠. 결국은 약한 고리부터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재미나는 거는 M&A 딜도 지금 최저래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내 최저 거래인데 M&A 거래가 없는 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사실 헬시한 거래들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M&A 거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어떤 이렇게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이런 거래가 실종이 됐고 저번 주에 모건 스탠리 형편없이 떨어질 때 보면 실적이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게 IBD 비즈니스거든요. IBD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M&A니까 그런 걸 보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 프라이빗 에쿼리에서 그 M&A 하는 밸류 어퀴지션 레벨이 있거든요. 이게 50 빌리언인데요. 이건 150 빌리언이고 이 절대 레벨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3분의 1 토막보다도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23년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면 다른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많이 얘기하는 CRE, 커머셜 릴러 스테이트요. 이쪽도 뭐 당연히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쪽은 대부분 변동금리잖아요. 이게 3년짜리로 많이 빌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 오피스 쪽 데이트는 거의 뭐 시한폭탄이다. 미국도 이렇게 얘기하고 국내는 어느 정도 국내도 심각해 보이고 또 국내의 문제는 국내에서 지금 해외에다가 투자한 부동산 펀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지만 펜션들도 다 망했겠죠. 펜션들은 클래식하게 60대 40 스트래티지 많이 쓰잖아요. 60% 주식 사고 40% 채권 사고. 근데 갖고 있던 채권들이 다 떨어졌으니까 개인 차원에서면 개인 연금이 줄어들 것이고 공공연금은 더 문제죠. 공공연금의 밸류가 떨어질 테니까 가뜩이나 문제인데 특히 유럽이 이 문제가 심각한데 유럽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라이얼했고요. 그냥 기사 보고 라이얼한 것도 있고 제 생각도 있는데 이자율이 5%를 넘어가면 모든 일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한테 모든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가서 모든 사람이 고통에 다 적응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런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결국 이자율이 내려오게 될까요? 어떤 쪽으로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